수업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로 25페이지예요. 거기 들어갈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2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공란이 있죠. 예, 거기에다가 한번 필기를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뭐 노트가 따로 있으면은 편하게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국가관의 변천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25페이지 부분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역사적인 흐름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절대국가 시기가 있었어요. 절대국가 시기라는 것은 이제 17세기에서 18세기의 국가의 모습이 되는 건데, 이때는 이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람은 지금처럼 투표를 통해 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신이 점지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왕권 신수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왕권 신수설의 기초에서 왕이라는 사람은 되게 특별한 사람이다. 너가 알아서 국가 통치해라. 이런 개념이었어요. 지금처럼 민주적인 국가 개념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중앙 집권적이었어요. 이 정도 포인트가 있어요. 그 중앙 집권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묻는다면 되게 간단해요. 여기서 말하는 중앙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그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민주정치 체제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아니 내가 무슨 왕의 노예도 아니고 말이야, 왕 마음대로 막 국가 관리를 한단 말이야? 불만이 많았겠죠. 그래서 시민혁명이 발생하게 돼요. 네. 이러한 시민혁명의 결과로서 탄생한 국가가 뭐냐면 근대 입헌국가가 되겠습니다. 근대 입헌국가다. 이 근대 입헌국가 혹은 입법국가 시기에는 그 유행했던 사상이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였어요. 자유주의. 인간이 가진 자유라는 것은 신이 주신 타고난 권한이다. 혹은 그냥 타고난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든지 행정부든지 그 자유에 대해서 절대 간섭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자유주의 사상이 유행할 때는 행정부가 많은 활동을 할까요? 아니면 최소한의 활동만 할까요? 최소한의 활동만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국방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서비스만 행정부가 집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경국가의 시기다. 네, 야경국가다.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 야경국가라는 것은 정부의 활동이 굉장히 최소화된 거예요. 그래서 큰 정부 이러면 틀려요, 여러분. 작은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을 해라. 자, 그러면 이때는 행정부가 시장, 우리가 흔히 물건을 사고 파는 이 마켓 있잖아요. 시장에 간섭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경제학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기초합니다. 이게 이제 유행을 했었어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다. 그러면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이 국부론의 요점만 간략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나온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 이게 뭐냐면 시장 내에는 보이지 않는 손, 즉 자동 가격 조절 장치라는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가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가격을 규제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기적인 개인 간의
교환 활동만 하도록 놔두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요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정부가 시장에 터치하지 말아라. 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끝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25페이지 교재에서 센터에 보시면은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라는 표가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에서 진보주의는 뭐고 보수주의는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행정학 시험에 맞춰가지고. 자, 그러면 입헌국가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때는 작은 정부를 강조한 거죠. 정부는 최소한의 활동만 해야 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얘기를 한다? 보수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주의 사람들은 여기 입헌국가 시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네. 여러분 공부하실 때 그러면 포인트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보수주의 사람들은 큰 정부 좋아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작은 정부, 정부의 활동은 최소화되어야 해. 이게 요점이 되는 거예요.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요 정도 요점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믿었던 시장에서 믿었던 시장 메커니즘이 고장나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야, 시장이라는 곳에서 사람들 간의 자발적인 교환 행위만 하도록 두면은 그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시장 실패라는 현상이에요. 시장 실패. 시장 내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안 되는 현상이 시장 실패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일상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과가 한 개에 1,000원인 게 적정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5,000원이 되고 7,000원이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장 실패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적정 가격에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장 실패예요. 이런 현상이 1930년대에 발생하게 됩니다. 1930년대. 이 시장 실패 현상을 우리 행정학에서는 조금 어려운 말로 경제 대공황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판설하도록 할게요. 시장 실패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시장을 정부가 개입해서 좀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국가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행정국가라고 합니다. 행정국가. 자, 그러면 제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행정국가 시기는 시장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정국가 시기는 작은 정부 이러면 틀려요, 맞아요? 틀리는 거예요. 큰 정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이때는 큰 정부예요. 이렇게. 큰 정부라는 뜻 자체가 정부의 활동이 많다. 왜? 시장이 고장났으니까. 정부의 활동이 많아지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시장 실패가 발생함에 따라서 빈민이나 실업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가 구제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정부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큰 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유행했었던 경제학이 뭐냐? 이게 수요경제학이라는 거예요. 자, 수요경제학이라는 경제학은요, 어떤 학자가 주장을 한 거냐면 케인즈라는 사람이에요. 네. 수요경제학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 시험에서 묻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요점만 말씀을 드리자면 노동자의 주머니를 빨리 채워줘야지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는 논리예요. 노동자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활동이 증대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행정국가 시기예요. 자, 그런데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케인즈라는 사람이 큰 정부하고 친한 사람인지 아니면 작은 정부랑 친한 사람인지 그게 시험의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제가 판성한 것처럼 케인즈라는 사람은 여러분 작은 정부랑 친해요? 큰 정부랑 친해요? 큰 정부랑 친한 겁니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암기를 해야 돼요. 케인즈는 큰 정부 좋아해. 이거 암기해야 돼요. 어떻게 외운다? 두 문제 말씀드릴게요. 옆에다 써두시는데 요즘 어린 친구들 하는 말로 이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좋습니다. 우리 카톡 같은 거 보낼 때 이런 거 쓰잖아요. 크크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왜 크크예요? 케인즈는 큰 정부를 좋아해. 그래서 크크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아시겠죠? 케인즈는 큰 정부를 좋아해. 크크 이렇게 암기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시대적인 순서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따가 요거 촬영 마치고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크크 일단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요, 어떤 정부의 활동을 하는지, 누가 어떤 정권이 있었는지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이제 포인트로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정권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두 가지를 포인트를 잡을 건데 일단 존슨 행정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즈벨트가 있었어요. 루즈벨트. 사실 우리가 존슨이라든가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는데 이제 존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들을 하셨냐면은 크게 봤을 때 행정학 시험에서는 두 가지 사업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위대한 사회 건설. 위대한 사회 건설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이 뭐였냐면 심플해요. 복지 정책이에요. 복지 정책. 그 복지 정책을 당시에 많이 해야만 했던 이유가 뭘까요? 행정국가가 들어서기 전에 시장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왜요? 시장 실패에서는 빈민이나 실업자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야, 복지 정책 많이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한 가지 더 할게요. 오클랜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오클랜드 사업. 오클랜드 사업의 요점은 간단해요, 여러분.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렇죠. 케인즈 경제학 자체가 야, 노동자의 주머니를 채워줘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럼 노동자의 주머니를 채워주려면 뭘 해야 돼요? 일자리 창출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 얘기예요. 루즈벨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신문에서도 사실 많이 언급이 되죠. 그렇죠. 뉴딜 정책이에요. 그럼 뉴딜 정책의 요점은 뭐예요, 여러분? 일자리예요. 네, 일자리 창출입니다. 요렇게. 됐죠, 여러분?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행정학 시험에서 혹여 존슨이라든가 루즈벨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입헌국가 시기에 있는 게 아니라 행정국가 시기에 있는 거죠. 행정국가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활동이 많던 시기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정부 활동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하자면 행정국가 시기에서 제가 아까 입헌국가 시기에는 보수주의가 있었다고 했죠. 이때는 그러면은 뭘까요? 진보주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행정학 시험에서의 진보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보주의. 진보주의. 그럼 제가 이제 옆에 따로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진보주의는 작은 정부를 좋아해요? 큰 정부를 좋아해요? 큰 정부를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큰 정부를 강조한다. 이렇게. 요렇게.
이 지금 정부와 행정이라는 요 카테고리에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케인즈라는 사람 자체가 행정국가 카테고리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여기 카테고리에 들어가느냐,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주의가 행정국가 카테고리에 들어가느냐 여기 카테고리에 들어가느냐, 그게 핵심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훨씬 공부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요 정도 해두시고, 근데 이제 과거에, 그렇죠, 박근혜 정권에서도 일부 나왔었던 얘기인데 뭐였냐면은 복지 정책이 그때 되게 화두였었거든요. 근데 복지 정책을 둘러싸고 이런 표현들을 정치인들이 당시에 많이 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복지 후유증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복지 정책을 많이 집행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이게 요 행정국가 1960년대 혹은 70년대 시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표현 자체가. 이때 복지 정책을 통해서 너무 쓸데없는 돈을 많이 썼어요, 정부가. 그랬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정부 실패 현상이 발생해요. 정부 실패다. 그러면 정부 실패 공부하실 때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 일단은 정부가 망한 거예요. 정부 재정 적자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요게 시기 순서로 보면 1970년대가 됩니다. 이렇게 믿었던 정부 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정부 실패 이후에 등장한 국가관이 뭐냐면 탈행정 국가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탈행정 국가. 자, 그래서 이거를 시험에서 뭐 다양하게 표현해요. 신행정 국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공부하실 때 이제 좀 수월해지는 게 뭐냐면, 행정국가 시기는 정부의 활동이 많고 큰 정부 시기였어요. 그럼 이때는 어때요? 작은 정부일까요? 큰 정부일까요? 작은 정부로 회귀하는 거예요. 왜? 정부가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좀 적게 쓰자, 그런 의미에서의 작은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작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추구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 작고 능률적인 정부라는 표현 자체가 정부의 활동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되 그 활동을 할 때 정부 돈을 일일이 다 쓸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시장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지방자치단체 있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민간위탁이라는 표현이 있죠. 민간위탁 같은 거, 쓰레기 수거 같은 거 할 때 민간업체에다 맡겨요,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을 기준으로 몇 개의 민간위탁을 할 것 같아요? 그냥 대충 한번 찍어볼까요? 몇 개를 시장업체에다 맡겨서 일을 할까요? 10개? 30개? 200개예요, 200개. 그러니까 200개의 어떤 시장업체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정부 혼자서 일일이 그 일을 다 하려다 보니까 망한 거 아니냐, 시장도 좀 활용해라, 이러는 거예요.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추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두시냐면 NPM이라고 적어두세요. 일단은 NPM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개념이긴 한데 일단 이렇게 적어두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신공공관리라고 적어줍니다. 네. 그리고 이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데올로기라고 할까요? 그 자체가 신자유주의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신자유주의하고 입헌국가 시기에 나온 자유주의하고 크게 구분 지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시험의 포인트는 아닙니다. 다만 자유주의든 신자유주의든 공통점은 뭐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데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이때는 경제학으로 치자면 공급경제학이 유행했어요. 이 공급경제학이라는 것은 학자로 보면은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행정학 시험에서 이 공급경제학이 뭔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시는데 공급자에 초점을 둔 경제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급자는 기업이에요. 기업의 활동을 먼저 촉진할 수 있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까요? 기업이 많은 활동을 하게끔 하려면 정부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기업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부가 떠올린 방법은 당시에 뭐였냐면 세금 감면이에요. 기업 너희가 활동하는데 다양하게 세금 감면 해줄게. 너희 사업 좀 열심히 해봐. 그래서 경제 좀 살려봐 이러는 거예요. 행정국가 시기처럼 정부가 직접 자기 돈을 써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망했거든. 그러니까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세금 감면을 했던 거죠. 하여 공급경제학의 요점이 뭐냐?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에요. 이 정도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은요, 이 NPM이라는 거에다가 한 가지 판서를 제가 조금 더 할 건데, 이 NPM이라는 개념 자체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국가관리 패러다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B자라고 쓰는 거는 비판하면서 등장했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게 뭐냐면 거버넌스예요. 거버넌스. 이 거버넌스 아까 우리 한번 배우지 않았나요? 그렇죠? 협의로서 행정이라는 개념 안에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내재해 있다. 이러면서 거버넌스라는 것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협력체계, 협치체계를 갖다가 거버넌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NPM이라는 국가관리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훗날 이걸 비판하면서 거버넌스가 등장하게 된다. 이 정도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판의 요점이 있어요. 왜 비판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NPM이 가장 강조했었던 거는 능률성일까요? 아니면 민주성일까요? 능률성이죠. 왜요? 작고 능률적인 정보를 추구했으니까. 근데 거버넌스가 봤을 땐 이러는 거예요. 야, 행정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능률성이 전부는 아니다. 다양한 가치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는데 너는 지나치게 능률성만 강조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능률성 강조. 이거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정부, 시장, 시민사회. 그렇죠. 시민사회 간의 협력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민사회의 견해도 반영을 하자는 거잖아요. 국가관리에 있어서. 그러면 민주성을 추구할까요? 안 추구할까요? 거버넌스는. 추구하는 거예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버넌스에서는 지나치게 능률성만 강조한다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전반적인 스토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 이제 25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왜 넓은 의미의 정부와 좁은 의미의 정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시험에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서 보시면은 쭉 밑에 내려와서 시대에 따른 정부의 역할이라고 나오죠. 시대에 따른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기에 따라서 정부관이 다 변화하고 그에 따라서 정부 활동의 숫자도 변화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입헌국가 시기에서는 정부의 기능 혹은 정부의 활동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행정국가 시기에서는 정부의 활동이 증대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탈행정국가 시기에서는 다시 정부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행정국가에 비해서는 줄어드는 거죠. 됐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한 가지 포인트 잡아드리자면 보수주의라는 사람들 있죠. 보수주의. 얘네는 작은 정부, 큰 정부? 작은 정부 여러분. 요거 꼭 기억을 하세요. 그다음에 진보주의 있죠. 진보주의는 큰 정부가 되겠다. 요렇게 꼭 딱 매칭을 시켜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식물공관리라는 국가관리 패러다임이거든요. 국가관리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NPM이라는 국가관리 패러다임이 언제서부터 등장을 했을까요? 좋습니다. 김대중 정권 그 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는 그 시대에 되게 어린 나이였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쉽게 말하면 망했다. 이렇게 저는 어린 나이에 이제 듣고서는 국가가 이제 부도가 났으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국가 관리를 위해 필요한 돈을 빌려와야 되잖아요. 어디서 빌려와야 돼요? 세계은행에서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계은행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돈을 빌려주는데 공짜로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조건은 두 가지예요. 되게 간단합니다. 첫 번째, 독재 국가는 안 돼요. 여러분 정치체제라는 정치 시스템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죠. 독재는 안 된다.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는 형식적으로 갖춰져 있었고, 다른 하나가 행정을 아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NPM 패러다임이 그때서부터 작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이 민간 위탁이라든가 민영화 등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KT라는 곳도 있었죠. 그게 처음에는 국가 공기업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민영화 됐잖아요. KT가 민영화된 게 어떤 정권이었죠? 이명박 정권일 거예요. 이명박 정권. 그러니까 그 식물공관리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게 전부는 아니니까 어떻게 된다? 이런 것 등을 이제 중시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제 생각에는 행정사 시험에서는 요 정도 내용만 잘 외우셔도 아주 많이 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부수적인 내용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25페이지에서 표가 있습니다. 진보주의와 보수주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인간관이라는 행에다가 체크하세요. 인간관. 그럼 볼게요. 보수주의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으로 인간을 가정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시장 내에는 자동 가격 조절 장치인 뭐가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래서 합리적인 개인 간의 자발적 교환만으로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 이랬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이다. 자, 그런데 진보주의 한번 볼게요. 오류 가능성 여지가 있는 인간관이다. 밑줄 쭉 치겠습니다. 아니, 합리적인 개인 간의 자발적인 교환작용만 하도록 두면은 그냥 국가관리 잘 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시장 실패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경제적 인간관을 부정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행위 있습니다. 거기 체크하시고 거기에서 첫 번째 점에다가 체크하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적극적 자유라는 표현 나오죠? 적극적 자유에다가 밑줄 쭉 치시고 자 그럼 볼게요. 진보주의라는 칸이 큰 정부랑 친했었어요. 그러면 적극적 자유라는 표현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입헌국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국가에 들어가요. 그러면 적극적 자유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적극적 자유라는 것은 행정국가 시기에는 빈민이나 실업자가 많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냥 두면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그들이 가진 자유를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 한다? 적극적인 자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적극적인 자유라는 것은 정부의 개입을 찬성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찬성하는 거죠.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적극적 자유의 반대말이 뭐라고 나와요? 옆에 칸에 보면. 소극적인 자유라고 나오죠? 소극적 자유에다 체크하시고. 그럼 여러분 소극적인 자유는 당연히 입헌국가 시기에 들어갈 수 있는 친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보수주의랑 친한 거니까. 그러면 소극적 자유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정부라는 것은 소극적인 역할만 해야지만이 인간의 자유를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너는 쓸데없는 역할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부가.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정부의 간섭과 제약이 없는 상태라고 나오는 거죠. 소극적 자유라는 것은. 자, 그 정도 한번 봤고요. 시장과 정부에 대한 평가라는 행위 있습니다. 거기에선 거기 있는 칸을 다 외우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첫 번째 점에다가 체크하시죠. 진보주의에서. 그럼 거기에서 시험에서 말장난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시장의 잠재성은 인정한다. 밑줄 쭉 치겠습니다. 시험에서의 말장난이에요. 진보주의 입장에서는요. 시장이 무조건 불신의 대상이다.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 잠재성은 있는 거 인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주의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이 있는 거죠. 그거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기본 정책이라는 행위 있죠. 거기에서 첫 번째 점에다가만 체크를 하세요. 진보주의는 여러분 아까 설명을 했던 것처럼 정부의 활동이 많아지는 것을 찬성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외 집단을 위한 정책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점에다 체크하시고. 보수주의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시험 범위와 관련지어서 설명을 하자면요. 요 정도만 하셔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공부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를 정리를 잘 하시되 포인트는 누가 어떤 국가랑 친한가. 그게 핵심이에요. 됐죠? 공무원은요. 제가 이거를 판서를 하는데 여기다가 칸칸에 설명들이 그냥 조금 더 보수적으로 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행정사는 절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3번 양괄호에 20세기 행정국가라는 표현 나오죠.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행정국가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슬로건 한번 볼게요.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라는 표현이 있죠. 그거 밑줄 쭉 치겠습니다. 뭐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렇죠? 최대 봉사가 최선의 정부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최대 봉사는 뭐예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회 건설 같은 거.
정부 활동 많이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 아세요? 조지 포먼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조지 포먼이라는 분이 뭐 저도 복싱은 잘 몰라요. 잘 모르긴 하지만 헤비급 그 복싱 세계 챔피언이시죠. 그분이 이제 워낙 복싱 재능을 타고나신 분이라 미국에서 헤비급 세계 챔피언을 하고 나서 은퇴하신 후에 목사님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워낙 재능이 출중하셔가지고 이제 목사 생활에서 이제 교회를 운영을 하셨겠죠. 교회 하시고 그러다가 공익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돈을 다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은 다시 복싱 선수로 데뷔를 하셨어요. 40대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세계 챔피언 또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 조지 포먼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어떤 여기서 썼었던 개념 중에서 뭐랑 관련성이 있냐면 존슨 행정부 있죠? 오클랜드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분이세요. 이때 뭐 했다고요? 일자리 창출. 요거 할 때요. 존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빈민가 있죠, 미국. 빈민층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친구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운동 배우고 싶은 사람들 있죠. 운동 배울 수 있도록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조지 포먼이 갔던 거예요. 근데 운동을 자기가 배워보니까 복싱이 천성인 거야. 그래서 바로 미국 국가대표 되고 세계 챔프를 하신 거죠. 네, 그런 어떤 미국의 역사 속과 연관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까 그 NPM이라든가 이런 게 물론 미국의 역사에서도 등장을 해요. 얘는 이제 미국으로 따지자면 클린턴 행정부하고 관련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따지자고 하면은 김대중 정권 있죠. 그때랑 또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이 70년대 이후에 국가 관리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이라는 것 자체가 좀 아끼자는 거였어요. 정부 혼자서 자기 돈 다 써가지고 사업하지는 말고 시장도 좀 활용을 하고 그러자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지하철 9호선 타고 다니죠. 지하철 9호선 지자체가 전부 부담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투자한 거잖아요. 그런 개념처럼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다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자칫하면 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다양한 재원 등을 활용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이 작고 능률적인 정부와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민간 업체 입장에서는 투자를 했으니까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계약을 할 때 투자금은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민간의 돈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슈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하시면 충분하세요. 아시겠죠? 그냥 제 슬픈 경험을 한 가지 해드리자면 이제 9월이잖아요. 10월이 되고 11월이 되잖아요. 제가 이런 걸 자주 여쭤볼 거예요. 여쭤봐요. 근데 암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꼭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자주 확인하도록 할게요. 거기 이제 26페이지에서 한 가지만 더 하고 잠깐 쉬도록 할 텐데 거기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거 있죠. 그거 체크해 둘게요. 거기 개념에다가만 체크를 해두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공무원의 수가 본질적인 업무량의 증가와 관련 없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한 게 파킨슨 법칙이다. 이렇게 간단한 개념 정리를 해두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파킨슨이라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대단한 게 뭐냐면 이 파킨슨 법칙을 군복무 중에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저는 그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사실 소대장 전역을 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는 그냥 제 소대 관리하기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파킨슨이라는 분은 파킨슨 법칙까지 이제 쓰시고 전역을 하신 거죠. 이분이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죠.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됐으니까 그렇게 바쁜 시기가 끝난 안정적인 상황에서도 영국 해군의 수가 끊임없이 증대되는 현상을 그 원인을 설명한 거예요. 그게 바로 파킨슨 법칙이더라. 간단하게 요점 정리를 해두십니다. 근데 이게 뭐 굳이 뭐 공무원 영역에서만 볼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드는 예시 간단하게 한번 보세요. 저의 본질적인 업무는 뭘까요? 네, 좋습니다. 맞아요. 강의죠, 강의. 전달을 잘하는 게 첫 번째예요. 다른 거 없고. 그 다음에 본질적인 업무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강의 원고를 작성을 하는 거죠. 이게 저의 본질적인 업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외의 것들은 부수적인 업무라, 파생적인 업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PPT 수업을 하잖아요. 제가 공무원 수험가에서는 PPT 수업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PPT를 제가 막 혼자 다 만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수적인 업무가 많아지니까 여기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만들어주시는 직원분이 따로 계세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원고 작성을 해요. 그러면 저렇게 보기 좋게 편집하는 건 누가 해요? 출판사 직원분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파킨슨이 관찰을 해보니까 본질적인 업무량과는 관계없이 이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가 공무원한테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등으로 인해서 부하 직원을 계속 충원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부하의 수가 증가하고 그럼 그 부하는 또 파생적인 업무가 생기죠. 이 두 가지가 상호 악순환되면서 공무원의 전체적인 수가 증대되는 현상을 설명한 게 파킨슨이세요. 됐죠? 제가 이번에 가르친 제자 중에 국가직에 최종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어디 가서 근무를 하게 되냐면 일반행정직렬에서 경찰행정 쪽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경찰행정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서 있죠. 경찰서가 보통 뭐 우리가 흔히 한번 떠올려 보면은 마포경찰서, 뭐 동작경찰서 이런 거 있잖아요. 경찰서는 기초지자체 단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초지자체 단위. 거기서 근무하는 일반 행정 공무원도 있어요. 그걸로 된 거예요. 그럼 일반 행정 공무원은 왜 생겼을 것 같아요? 경찰이 하면 안 되나? 파킨슨 법칙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은 뭐만 잘하는 거예요? 치안 업무에만 올인하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업무만 잘해라. 근데 기존에는 부수적인 업무도 일단은 많기는 많아요. 지금도 많기도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행정 공무원들도 거기에 자꾸 충원이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됐죠, 여러분? 요점은 뭐다? 공무원의 수가 본질적인 업무량과는 관계없이 계속 증대되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파킨슨 법칙이다.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파킨슨 법칙은 여러분 정부가 커지는 걸 설명한 거예요? 정부가 작아지는 걸 설명한 거예요? 커지는 걸 설명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정부가 커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쓰는 돈이 많아진다? 정부가 커진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부 내에 직원이 많아진다? 정부가 커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가 행하는 정책이 많아진다? 그게 정부가 커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파킨슨은 공무원의 수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27페이지 있죠? 그 문제로 실력 다지기에서는 여러분들께 제가 일단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기출 문제만 저랑 같이 보는 겁니다. 기출 중심으로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여러분 거기서 3번 선지 한번 보세요. 3번 선지 보시면 오늘날에는 정부가 공공서비스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한다라고 나왔어요. 아까 제가 최근 행정의 개념에 뭐가 있다? 거버넌스라는 게 있죠.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모두가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틀린 선지예요. 28페이지에 있는
그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내용을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 뒤에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3번을 같이 풀도록 할 것이고 4번 문제 한번 보시죠. 행정과 경영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5번 선지 한번 보세요. 상대적으로 행정은 관리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영은 권력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권력적 측면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공권력이라고 쓰세요. 공권력. 그럼 공권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는 행정이에요, 경영이에요? 행정이죠. 네, 그러니까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제 경험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행정과 경영의 정의라든가 유사점이라든가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틀릴 일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아요. 이거는 그냥 행정학 전반을 공부해 나가다 보면은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맞추시게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잠깐 쉬었다가 30페이지 있죠? 거기에 행정의 환경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